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아산시 온양에서 길을 걷는데 귀신을 목격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딴 데 사는 분이면 온양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시겠네요. 왜 온천으로 유명한. 어쨌거나 동천교회 사거리라고 거기 사는 분은 아시려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그 사거리 옆이었습니다. 어릴 때여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빠른 곳입니다. 주택가가 꽤나 있고 학생들도 곧잘 지나는 곳이었는데 횡단보도가 드문드문 있다 보니 애들이야 무단횡단을 하는 일도 많았죠. 사고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났고 어느 날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즈음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길을 보면서 왼쪽을 기웃기웃하고 택시는 언제 오나 하고 조바심을 내는데 등에서 갑자기 툭 하고 미는 느낌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작지만 그때는 초등학생치고는 그리 작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깨도 아니고 허리깨로 작은 손이 닿더군요. 무심코 걸었습니다. 밀릴 정도로 센 힘도 아니었는데 홀린 듯이 한 걸음, 두 걸음하고 턱에서 내려갔습니다. 고작 두 걸음을 걸었는데 코앞으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덤프트럭이더군요. 군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는 형이 그러더군요. 코앞에서 전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몸이 굳는다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작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눈앞으로 지나가다 못해 차가 저를 덮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는 지나갔는데 아직도 다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2초만 더 빨리 밀렸으면 꼼짝없이 차에 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겁을 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안 나오더군요. 간신히, 아니 어쩌면 무심코 뒤를 획 돌아보니까 제가 있던 자리에서 어떤 작은 여자애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올랐습니다. 얼굴에 표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종종 주워듣던 것처럼 핏자국이나 상처 같은 건 없었는데 몸이 느낍디다. 저건 여기 있을 게 아니다 하고요. 근처 지나가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오시더군요. 괜찮냐고. 그 애로부터 눈도 못 떼고 굳어있다가 간신히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2초. 금방 다시 그곳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이 제 집 앞이었습니다. 2층에 계시던 엄마가 놀라서 튀어나오시고 저는 정신없이 울고 창문이 바로 길고 맞닿은 곳이라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야 그럴 정신도 없고 한 일주일간 밤마다 악몽이란 악몽은 다 꾸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 간 곳이 온양중학교였는데 가족들이 중학교 올라간 거 축하한다고 고기를 사주시는데 문득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심부름도 못 시키겠더라고. 장난으로 화내면서 뒤에서 민 걸 나보고 어쩌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넘어질 듯이 앞으로 나가더란 겁니다. 어디에라도 걸렸나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가셨던 거겠지만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끼칩니다. 물어봤죠. 그때 거기 교통사고 난 적 있었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밑에 살던 주인 집 애 친구가 놀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거기서 죽었다고. 기억을 뒤집어 보니까 가끔 오다 가다 마주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한 후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소름이 끼치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쌍둥이의 괴담. 나는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이지. 언니랑 나는 같은 학교야. 그래서 시험 범위도 같고 그날은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같이 한방에서 방바닥에 책들을 펼쳐놓은 채 밤을 새우자며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 그런데 새벽 1시가 돼서 너무 졸려온 거야. 언니랑 나는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자며 불을 킨 상태로 잠이 들었어. 자고 있는 위치는 이랬어. 언니가 발가락을 내 왼쪽 어깨 쪽에 두고 난 언니 발 밑에서 잔 거지. 난 꿈을 꿨어. 한 3m 위에 항아리가 눕혀진 모양으로 놓여 있었어. 그 항아리에서 물이 한두 방울씩 내 코 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난 저게 뭔데 자꾸 내 코 위에 떨어지지. 이상하게도 그 물 떨어지는 곳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난 그 항아리 안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자꾸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누가 자꾸 어깨를 치는 거야. 눈을 떠보니 언니가 발가락으로 내 어깨를 치는 거야.
언니는 발가락으로 날 깨워놓고서는 내가 쳐다보니까 인상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난 자기가 깨워놓고 자기가 왜 인상 써? 순간 이런 생각을 하며 난 잠이 덜 깬 눈으로 언니한테 입모양으로 왜 자꾸 쳐 이러고는 다시 잤어. 언니한테 그 말을 한 뒤 1초도 안 돼서 눈 감자마자 잤어. 엄청 심하게 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난 또 꿈을 꿨어. 우리 집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는 거야. 근데 난목이 90도로 꺾여가지고 물은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볼 수 없었어. 여하튼 난목이 90도로 꺾여서 천장을 보면서 싱크대에서 넘쳐 흐르는 물을 닦았어. 난 왜 목이 90도로 꺾여서 천장만 보고 있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꿈에서 했어. 근데 언니가 또 발가락으로 자꾸 쳐서 꿈에서 깼어. 언니가 나한테 먼저 나 이상한 거 봤어. 자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짜증나는 말투로 왜 이랬어. 언니는 심각한 표정을 하며 내게 말했어. 나 방금 귀신 봤어. 난 언니한테 뭐 봤냐고 물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자다가 얼떨결에 눈을 떴는데 어떤 하얀 속옷 입은 여자가 왼쪽 손으로는 내 목을 잡고 오른쪽 손에는 항아리를 감은 채 내 입속으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힘과 말할 힘도 없어서 안간힘을 쓰며 발가락으로 내 어깨를 쳐서 있는 힘껏 날 깨운 거래. 근데 내가 눈 뜨더니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자더래. 그런데 그 소복 입고 내 입속으로 무언가 넣던 여자 옆에서 또 다른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일어나. 이렇게 내 뒤에 하늘이 흔들릴 듯이 소리를 지르더래.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게 꽥꽥 소리 지르며 일어나. 이러더래. 그래서 언니가 날 한 번 더 깨운 거야. 언뜻 생각해보니까 내 꿈이랑 뭔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난 언니한테 내 코 위로 물 떨어지는 항아리를 이상하게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던 거랑 싱크대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난 목이 90도로 꺾여서 천장을 보면서 바닥을 닦는 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린 서로 소름 돋아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침이 돼서 학교를 갔어. 세 번째 이야기, 유령의 목소리. 저는 11살 때 이후로 죽은 사람의 형체를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유령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각종 오컬트에 관련된 현상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였습니다. 대학생 초반이었을 무렵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자 동기가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싶어 근처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너 좀 이상한 것을 볼 줄 안다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100일 기념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이 자취하는 방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쪽 이어폰은 그녀 귀에, 다른 한쪽은 제 귀에 꽂은 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그녀는 플레이어를 정지합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잘 들어봐.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약간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응? 잠깐. 저는 갑자기 듣던 중 놀라서 이어폰을 빼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들었어? 그렇지, 너도 들었지? 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것도 굉장히 또렷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목소리. 엑스야, 너무 추워. 혹시 방 안에 다른 남자도 있었어? 아니. 밖에서 녹음되었거나 다른 방에서의 잡음이 녹음된 거 아니야? 아니면 TV라던가. 아냐. 그날 녹음한다고 TV 라디오 다 꺼놓고 문도 닫았어. 우리 둘뿐이었고. 이거 아무래도 유령인 것 같지? 근데 이상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 저는 가끔 제 눈으로 흐릿한 귀신의 형체를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귀신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현상에 당황해하다가 별로 도움도 못 주고 그녀와 헤어졌고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다음날 그녀의 집에 가서 녹음한 장소인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유령의 형체 같은 건 보지 못했고 별로 이상한 낌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도움도 못 되었고
그녀가 처음 겪는 이상한 현상에 많이 무서워하길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가만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맞아. 생각났어. 그 목소리. 그녀는 갑자기 컴 앞에 가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아, 어디 갔지 다 지웠나? 같이 노래 불렀던 것을 파일로 저장해 뒀는데 그녀는 무언가를 찾다가 이내 포기한 듯 한숨을 쉬고 책상에 머리를 묻고 한참 가만히 있습니다. 맞아, 그의 목소리야. 나 2년 전에 사귄 남자 있었다고 했었지? 응, 들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틀림없어. 1년을 사귀었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 없어. 확실해. 그녀는 예전 남자친구의 목소리라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벌써 연락이 끊어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녀는 그 남자와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고 새로 이사한 주소도 몰라서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의 전화번호에 예전 남자친구의 친구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도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핸드폰도 정지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 소식을 듣기 위해 애쓰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꽤 오래 사귀었지만 워낙 소비벽이 심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카드빚도 꽤 불어가고 있었고 자주 지방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목소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와는 끝내 연락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 녹음된 목소리가 그냥 잘못 녹음된 건지 아니면 유령의 목소리인 건지 그 예전 남자친구의 목소리라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지만 그날 들은 녹음된 목소리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X야, 너무 추워. 만약 유령이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꽤 오랜 전 일이었습니다. 유령의 존재는 불가사의 한 점이 많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도 베일에 쌓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뒷사. 내가 14살 때 우리 집은 반지하에 살았다. 우리 집은 반지하에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낮에도 불만 끄면 겨울 저녁처럼 춥고 깜깜하고 쾌쾌한 냄새까지 나는 그런 반지하였다. 하지만 어릴 때라서 저런 안 좋은 것들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언제나 뒷산에 올라가 정상에서 안산이라는 도시를 보곤 했다. 산이 좋았다.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산에 올라가면 맑은 날에는 바다까지 다 보이는 게 신기했으니까. 하지만 14살 때 친구 한 명과 함께 겨울밤 8시쯤에 처음 산에 올라가 봤는데 야경이 진짜 너무 예뻐서 다음날 다시 갔는데 산 중턱쯤에 공동묘지가 있다. 안산시에 있는 산 이 정도로만 말해놓겠다. 산 중턱쯤 공동묘지 올라가는 길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공동묘지를 통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과 이상한 샛길 같은 게 있길래 호기심이 발동해서 공동묘지 통하는 길로 안 가고 샛길로 갔는데 샛길로 점점 빠지다 보니 어디서 푸슉푸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였다. 밤이라서 어둡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 시발 존나 무서웠다. 진짜 돌아가기 겐 소리 때문에 무서웠는데 낙엽 밟히는 소리가 사박사박 이렇게 들리는 상황. 14살짜리 꼬마들이 듣기엔 공포였다. 하지만 바로 오르는 길이 있어서 친구 손잡고 존나 달렸다. 미친 듯이. 그런데 그 순간 귀에서 사박사박 그러면서 점점 빨라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시발 진짜 울면서 달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거기 앉서 라며 꾀음을 낸다.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욕하면서 달렸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렸다. 14살 때 덩치가 작았기에 대충 안 보인다 싶은데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다. 저기 산에서 내려가는데 표지판 보이는 곳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 옷에 피 비슷한 게 묻어있고 한 손은 칼하고 한 손엔 삽 같은 게 있었다. 똑똑히 기억한다. 다행히 그 미친놈은 표지판을 보고 우릴 잡으러 간 건지 집 간 건지 내려갔고 우리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뜬 눈으로 산행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사건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산에 오른 적은 없다. 5번째 이야기, 요괴신. 인간은 누구나 요괴가 될 수 있다. 가장 힘든 순간. 힘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스럽다 못해 절망스러운 순간. 절망스럽다 못해 분노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아닌 요괴로 진화하게 된다. 요괴는 감정이 파괴된 인간. 인간의 잠재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상태이지만 한 가지 감정밖에는 가지지 못한다. 한 가지 감정이란 쾌락. 쾌락은 인간을 찢게 만들고 그로 인해 오르가슴을 느끼게 하며 그 행동을 반복시킨다. 그리고 요괴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일본의 미친 과학자가 내세운 가설 중 한 섬의 전설 중에는 바다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50년에 한 번씩 어여쁜 처녀 하나를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요 귀신이 섬을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이다. 축제가 한창인 섬 안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던 밤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밝은 횃불 쪽으로 향해 있었다. 링을 연상시키는 사각형의 모서리에는 횃불이, 그 안에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마음은 충분히 들떠 있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륙에서 불리는 왕의 비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소녀를 향해 짖는 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모조리 죽었다. 소녀가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넘어졌다. 집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죽었다. 소녀는 자신이 이 섬의 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었다. 소녀는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황색 천을 두르고 소녀는 유연하게 손을 뻗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우아한 백조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의 축제는 화려한 소녀의 춤으로 열기가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소녀의 춤을 보며 반복적으로 키요미를 외쳤다. 소녀의 이름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두 팔을 높이 뻗쳐들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솟아올랐다. 축제가 끝나고 키요미는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았다. 단지 쓴 미소로 소녀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를 따라 소녀는 절벽으로 왔다. 절벽 끝에는 나무로 못을 박아 만든 십자가와 근육질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결박당했다. 손목을 밧줄과 철사줄로 단단히 묶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소녀도 두 팔을 뻗은 채 눈을 멀뚱멀뚱히 떴다. 이봐요. 난 신이라고요. 좀 살살 다룰 순 없나요? 그냥 죽여버릴까 보다. 평소에 이런 협박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지만 이 청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아무 말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소녀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넌 이 섬의 재물이다. 바다요 귀신님이 너를 잡아먹으실 거야. 이 섬을 살려주는 대신에 건 조건이지. 뭐라고요? 소녀는 잠시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장난치지 마요. 난 키요미라고요. 신이란 말이야. 할머니는 느긋하게 말했다. 키요미란 요괴에게 바치는 아이라는 뜻이란다. 매섭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멈추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도 곧 멈추었다. 키요미는 울부짖었다.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년 중 하나가 낫을 높이 축혀 올렸다. 그리고 키요미를 향해 내려찍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섬을 울렸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키요미의 시체가 아닌 낫을 든 청년의 찢어진 몸뚱이였다.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바다 요괴신이 섬을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은 청년들에게 키요미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상발령을 내리게 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키요미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음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청년을 물어뜯었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바다 요괴신을 죽인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진짜 신으로 추앙하겠지. 내가 바다 요괴신을 죽이겠어. 그러고는 급히 사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송곳니가 길게 턱까지 내려왔고
온몸이 강철보다 딱딱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 위에 커다란 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요괴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다시 섬은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키요미는 사당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당 앞에 서 있는 친구 유키노를 보았다. 그리곤 도움을 요청했다. 유키노, 나 좀 도와줘. 할머니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그녀를 본 유키노는 비명을 질렀다. 요괴다. 기야. 키요미는 유키노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유키노는 기겁했다. 낡은 칼과 활을 든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그녀의 앞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키요미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야. 난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키요미의 눈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요괴의 울부짖음으로 들렸기 때문이리라. 시간이 자정을 향해 치달을 무렵 한 사람이 키요미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날카로운 독침이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매섭게 다가왔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화살은 바위에 달걀을 던진 것처럼 부러지고 말았다. 키요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정신없이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투막난 몸뚱이들이 찢어진 헝겊조각처럼 너덜거리며 나뒹굴었다. 사당 앞이 피바다로 변해버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키요미는 정신을 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유키노만이 그녀의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키요미가 다가가자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소변이 흘러내렸다. 유키노, 나 키요미야. 너의 절친한 친구 키요미라고. 키요미는 유키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키노의 어깨는 산산이 부서지고 머리가 뽑혀 바닥으로 나뒹굴어졌다. 자정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키요미는 자정이 되기까지 사당 앞에서 바다요 귀신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이 등 뒤에 따가운 감촉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가 돌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이 망할 년. 내 년이 순순히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 그 꼴이 된 거 아니냐. 키요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온몸이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다요 귀신을 죽이는 모습을 할머니에게 보여준 뒤 할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바로 죽이지는 않았다. 자정이 훨씬 지났을 시점인데도 사당은 멀쩡했다. 바다요 귀신은커녕 섬은 고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씩씩거리며 돌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서둘러 사당의 문을 부쉈다. 하지만 사당 안에는 바다요 귀신의 그림만이 한 채 그려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바다요 귀신이란 없었군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이었군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바다요 귀신님은 살아있다고.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마을 사람들도 바다요 귀신님을 보았다고. 살아있어. 살아있어. 할머니는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충격을 받은 듯 쓰러졌다. 키요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나약한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가상의 피조물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줄은. 6번째 이야기, 반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7년을 이런 쓰레기 같은 감옥에서 썩은 걸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그 썩을 놈의 경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썩어 빠졌다. 단지 내가 강간당하고 난 뒤 멍해져 있는 그녀 앞을 지나는 걸 목격한 그녀의 친한 친구의 증언 한마디만 듣고 내가 감옥에서 7년 동안 썩은 것이다. 물론 그 강간당한 그녀의 증언만 있어도 충분히 경찰서에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썩어 빠진 돈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다. 물론 그녀 진례에 있는 정액을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녀는 그 조사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그녀는 협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3년간 백수 생활을 했던 나에게 그런 거금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난 그녀를 죽일 것이다. 일단 계획부터 짜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살인을 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짠 후 일시를 정하여 정확하게 사살하여 증거 없이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계획이라 그런 건 필요 없다. 증거만 없으면 범인도 잡힐 리가 없다. 그렇다. 범인이라는 증거만 없으면 된다. 이제 그년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 살인 도구는 무난한 식칼이 좋겠지. 7년 전 나는 그년이 강간당하고 난 뒤에 지갑을 본 적이 있다. 지갑 안에 학생증이란 것이 들어있었다. Y 고등학교. 그 학교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다. 10년 만에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왔다. 언제나 학교 캠퍼스 공기는 맑군. 이제 졸업 앨범을 찾기만 하면 된다. 졸업 앨범에는 흔히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이제 그년의 주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아, 그년을 죽일 생각을 하니 몸이 미칠 듯한 틈에 주체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졸업 앨범을 찾던 중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년을 죽일 수만 있다면. 따르릉. 여보세요? 이런 남자가 받을 줄은 몰랐다. 그년의 이름이 뭐였지? 현지라. 그래, 그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거기 기현진의 집인가요? 저 현지 친구인데 현지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찰컥. 있다 분명히 그년이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년이 돈을 내놓으려고 하는 외침이 생생하다. 그년이 울며 돈을 내놓으려고 했을 땐 내가 더 미쳐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날을 위해 7년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이 목소리는 분명히 그년의 목소리다. X아파트 103동 1317호 1317호 라면 13층인가. 그냥 1317호를 찾으면 되겠지. 어서 식칼을 준비하자.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아키를 좀 높여야겠군. 그럼 신발 속에 노홍철인지 뭔지 아는 마법의 깔창을 넣었다. 아, 이승계 있다. 범행 후 범행에 쓰던 살인도구 아웃. 마스크, 모자 등 모두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싼 범행 도구들을 준비해야 한다. 일단 식칼부터 챙기자. 아, 이게 뭔가. 7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 유리문이 생긴 것이 아닌가. 다행히도 뒷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경비실을 지나야 한다. 다행히 경비는 없다. 오늘은 재수가 좋군. 이런 그년이다. 그년이 1층에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줄은 몰랐다. 당황하지 말자. 어차피 죽일 거 그냥 지금 죽이자.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년에게 내 얼굴을 보여줬다. 왠지 보여주고 싶었다. 이래야만 그년이 죽기 마지막에 일반 강도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해 권선징악의 기억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녀를 죽였다. 이봐. 이런 경비다. 예상치 못한 결과다. 경비도 내 얼굴을 봤다. 이런 이제 보니 경비실 앞에서 카메라 같은 것이 있다. 내 얼굴은 지금 가려지지 않는 상태다. 이런. 젠장할. 그녀는 죽었지만 앞으론 다시 감옥에 가긴 싫단 말이다. 이게 꿈이라면 깨어났군요 박사. 이 기계 참 신기하군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니. 이놈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겠어요. 7번째 이야기, 아르바이트 할 때의 귀신 경험담. 4월 당시 나는 대학교에 막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이었다. 돈도 필요했고 학교 생활 외에 넘치는 시간을 낭비하기 아까워. 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처음에는 약간 버겁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버틸만하다. 여기 편의점 가게 사장님은 젊은 나이에 돈도 넉넉히 벌어놨고 결혼도 했으며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애는 5살인 유치원생이었다. 10월 중순인 이 시점에서 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 가지는 2학년으로 진학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군입대를 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군입대를 결정짓고 편의점 사장님께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사장님은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메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사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여기 사장님을 잠깐 소개한다면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돈 모은 아르바이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 초 사건은 발생했다. 나는 오후 12시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마감을 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내가 막 장고식 요품을 확인하러 가려는데 위층 계단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재현이 아니면 재성이가 아마 소변 보러 나온 거라고 생각했다. 집에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던가. 사장님이 술을 드시고 오신 날엔 줄곧 편의점 앞 전봇대에 소변을 보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야 됐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재현이가 울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날은 사장님과 사모님이 친분 있는 분들이랑 술자리에 나간 날이었다. 나는 큰애한테 왜 울고 있냐고 말을 건넸다. 재현이는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며 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현이는 전화기를 들어 사모님께 전화하는 듯 보였다. 빨리 오라며 서럽게 울던 그 애는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무릎의 정밀 검사 이후 많은 검사를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현이는 소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소아암 중 활막욕종이라는 암으로 주로 관절 부위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과는 지장이 없었기에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점차 나아질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관절과 혈관부에 안정제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1분도 안 돼 재현이가 발작을 일으키다 그 자리에서 쇼크사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나로선 의약품에 대한 충격과 또 6개월을 함께 지낸 아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크게 괴로워하셨다. 아예 장사를 포기하려는 듯이 나에게 주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렇게 우울이 잡히지도 않는 일을 하며 시간은 흘러 새벽 3시가 다 돼 가고 있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재현이의 얼굴을, 그간 스쳐간 많은 추억들을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며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일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와 담배 하나 물며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 순간 위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무겁지 않게 들리는 걸로 봐서 재성이라고 생각한 나는 깊게 담배를 들이마셨다. 그런데 내 오른쪽으로 보이는 잔상은 분명 큰애처럼 보였다. 나는 얼굴을 돌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몸이 경직된 듯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삼촌 뭐해요? 재현이가 내려와서 소변을 보면 꼭 내게 하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온몸이 소름으로 뒤덮이고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찰나 나는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외면해버렸다. 그런데 유림은 양쪽으로 돼 있는 거울 같은 스틸판을 보고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재현이가 날 바라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내 경험담은 여기까지다. 주저앉은 이후 일어나 그날 밤을 설친 이후 그 다음부턴 이런 동일한 일을 경험치 않았다. 근데 그 얼굴이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 나는 나의 고정관념이 불확실해졌다. 정말 귀신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다.